법학과 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두꺼운 그 뿔테. 예. 왜 뿔테를 하느냐? 렌즈가 두꺼우니까 이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두꺼운 뿔테를 쓰는 거죠.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충혈이 된 눈, 그리고 너디한 차림새. 그러니까 왠지 이게 그 남방 입고 남방의 단축 제일 끝까지 이렇게 채웠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두꺼운 법전과 또 교과서, 예,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 무엇보다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나 자신을 증명해 보겠다는 어떤 미래를 향한 확고한 열정 같은 게 보이는 사람. 요게 법학과의 이미지 아닐까요?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서 막 방황을 한다던가 이런 학생은 적어도 우리의 상상 속의 법학과 풍경 속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법학 전문 대학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우리의 상상과 현실은 어느 정도 일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7년에 청주대학교에 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이제 출범하는 그런 초기였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사법시험에 관심이 많았어요. 2007년도에 이제 뭐 평가를 받았고, 2009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본격적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학과의 이 정체성, 또 고유한 이미지, 이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좀 갈피를 잃게 되었습니다. 법조인 양성 기능이라고 하죠. 판사, 검사, 변호사를 키우는 법조인 양성 기능은 완전히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법조인 양성이 아주 특화되어 있었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법학과였잖아요. 법학과의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사법시험 과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 시험 과목에 거의 일치도가 제가 보기엔 한 80% 이상, 80%가 뭡니까? 거의 뭐 90% 가까이 일치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법조인 양성에 특화되어 있는 이 법학과가 엉겁결에 직접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새로운 무엇인가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정체성을 다 탈취당했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탈취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이 법학과 학생들 사이에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목표는 더는 공통의 목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법학과,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법학과를 지켜온 수많은 교수님, 그리고 또 학생들이 거의 이제 십수년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 법학과가 그냥 폐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경찰법학과, 뭐 공무원 법학과 등등 이제 주로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법학과로 변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법학과가 전국적으로 봐도 몇 개 남지를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참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법학과가 몇 개쯤 있을까? 전국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43개 있습니다. 43개. 예전엔 100여 개가 넘었습니다. 100여 개가 넘었는데 이게 다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로스쿨, 법학 전문인 대학원이 되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일부는 이제 경찰법학과, 뭐 공무원법학과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방,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에 있는 법학과를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25개가 남았습니다. 경찰법학과나 아니면 공무원법학과로 바꿨으면은 잘 되고 있을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의 과목 중에 법학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한 과목 정도 있습니다. 행정법 정도고요. 그리고 주요 교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입니다. 한마디로 법학과에서 배운 게 공무원 시험에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합격에는요.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되고 난 다음 얘기잖아요. 이 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갈등과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학이라는 정통성을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게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기에는 뭐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법학과는요. 사법시험에 집중했던 과거의 법학과는 당시에는 가장 특성화된 학과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친구들끼리 다 같이 같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아침 7시에 만나서 밤 11시까지 밥 먹으면서 식당에 가서 밥 먹거나 그때는 이제 배달이 별로 없었으니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전공, 예를 들어서 어문 계열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문사철이라든가 정치 사회 계열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동질적인 취업 목표를 갖고 있었던 전공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학생도 있고요.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심지어 사기업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다. 공기업이면 뭐 한두 개입니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뭐 무지하게 많고요. 각각의 공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역량 그리고 봐야 되는 뭐 시험 과목들 다 제각각입니다.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종류도 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다. 좋은 거 아닙니까?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것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하다가 이거 나랑 안 맞네. 이거 해야지. 이렇게 바꾸기도 쉽다는 얘기고 아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제학 이론 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이론 분파가 있는데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행동경제학에서는요, 이런 실험을 많이 해요. 마트 진열 때 같은 품목의 다른 상품을 진열하고 어느 정도 상품이 다양할 때 가장 많이 매출이 오르는지 실험을 합니다.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라면이 엄청나게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인간이라면요.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10개를 넘어서면 오히려 매출이 준다고 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선택을 쉽게 하지만 일정 개수가 넘었으면은 선택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예 선택을 포기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봉지라면 이야기라면은 뭐 다행입니다. 장래의 진로를 선택할 때 이때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은 신중해집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선택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선택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열어보기 싫은 책상 서랍처럼 선택을 하염없이 뒤로 밀어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밑에 사진 보시면은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서랍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서랍. 이거 처음에 정리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안 열어보는 쪽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요한 미래에 대한 진로 선택이 이런 식의 이제 방치 상태가 돼버린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선택을 방치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에 관한 결정을 해도 뭔가 결정한 다음에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점까지 방치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택을 해도 늦은 거죠. 이제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야, 너 이런 데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생각보다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내일까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내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력서를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 졸업 말고는 이력서 채울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너무 미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 자체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는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나쁜 결정, 좋은 결정은 없다. 제때한 결정과 늦은 결정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제때 결정을 못하고 너무 늦어버린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간단하게 한 방향 정도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진입장벽은 얼마나 높은지,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지, 목표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삶은, 그 직업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지, 워라밸은 어떤지, 워라밸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보수는 어떤지, 처우는 어떤지, 삶의 질은 어떤지.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너무 정보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야 자체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학생 수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실제로 만나봐야 되거든요. 그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직접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행히 뭐 친지 중에서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이런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직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좀 비교적 자세한 안내를 듣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디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정보에 대한 갈등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정보죠. 온갖 이 직업에 대한 소개가 나오긴 하지만 한쪽 단면만 보여주죠. 좋은 면, 지나치게 좋게 아니면 지나치게 나쁘게 말하는 그야말로 질 낮은 정보가 우리 학생들의 얇은 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벌어지죠. 좋게 말하는 영상을 보고 마음이 막 동합니다. 나 그거 해봐야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또 조금만 지나면 나쁘게 말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끄둥해지고요. 이런 패턴을 무한 루프, 무한 반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내게 만약 나무를 베어 넘어뜨릴 시간으로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우리 목표 세우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표를 세우려면요. 목표를 세우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빨리 세워야지, 빨리 세워야지. 이러다가 그런데 나아지지 않는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보는 한정돼 있고. 오늘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또 다음 주 예고만 해놓고 끝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미루면 안 돼요. 그냥 무작정 미루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더 이상 열어보지 않는 그거는 아닙니다. 조금 더 빠르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 정하면 어떡합니까? 잘못 정하면 바꾸면 되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는 건요. 정말 이력서에 딱 2줄 남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자. 요 말씀은 오늘 드리고 싶고요. 오늘 얘기한 거 정리를 해보면요. 목표가 많아 괴로운 법학과 목표를 세우는 방법부터 고민하자.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